일본을 대표하는 추리소설 작가 나카야마 시치리의 살인마 제게 고백은 그야말로 충격과 반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반전의 제왕이라 불리는 작가의 명성에 걸맞게 이 소설은 마지막까지 독자의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는 2010몇 년 7월 3일 기바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아침 운동을 하던 마라토너가 장기가 깨끗이 적출된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면서 사건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지만 목격자도 증거물도 없는 상태에서 수사는 난항을 겪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자신을 살인마 잭이라 칭하는 자가 방송국으로 범행 성명문을 보내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살인자는 대중 앞에서 자신이 심판자임을 선언하고 두 번째 살인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공포가 증폭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쇄살인 사건을 다루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짚어냅니다. 생명 윤리를 뒷전으로 하는 의학, 선정성만을 좇는 언론, 마녀사냥을 일삼는 대중의 태도 등이 사건과 맞물려 현실적인 공포를 더합니다. 또한 익명성 뒤에 숨은 군중심리와 인간의 나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과연 인간답게 사는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소설의 전개는 치밀하고 속도가 밉게 진행됩니다. 각 장마다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며 반전이 거듭되는 스토리라인이 독자를 끝까지 몰입하게 만듭니다. 특히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기바 공원의 묘사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생생합니다. 시체를 발견한 인물의 감각과 심리가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독자 역시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품 속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는 범행 성명문이 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순간입니다. 대중은 살인자 잭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단순한 호기심과 공포에 휩싸여 사건을 소비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실에서 미디어가 범죄를 센세이셔널하게 다루는 방식을 비판하는 듯합니다. 또한 경마장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벌어진 사건 역시 범인의 치밀한 계획과 용의주도함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형사의 날카로운 추리가 빛을 발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장기 이식이라는 테마입니다. 소설은 단순히 장기를 적출하는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넘어 인간의 생명이 어디까지 타인의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습니다. 료코라는 인물은 죽은 아들의 장기가 이식된 사람들을 통해 아들이 살아있다고 믿으며 형사들과의 대립 속에서 장기 이식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철학적 논쟁을 벌입니다. 이러한 대화들은 작품이 단순한 스릴러를 넘어 인간의 존재와 생명의 의미를 탐구하는 수준 높은 서사로 확장되는 요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작품의 결말은 반전과 함께 강한 여운을 남깁니다. 범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독자는 여러 단서를 돌이켜보며 퍼즐을 맞추듯 이야기를 되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살인마 잭의 존재가 단순한 살인자가 아닌 사회가 만든 괴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살인마 잭의 고백은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입니다.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닌 현대 사회에 대한 깊은 통찰과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으로서 읽는 내내 손에서 책을 놓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반전과 스릴을 즐기는 독자뿐만 아니라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도 강력히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나부터 실천하는 진짜 독서,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장 재림 1. 고쇼는 공원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 울타리를 따라 연못 쪽으로 돌아 들어갔다. 여자는 두 팔을 울타리 위에다 걸치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뒤에서 보니 새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어서 그런지 꽤나 날씬한 체형임을 알 수 있었다. 저기요. 여자의 등 뒤에서 말을 걸어봤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역시 술 취해 여기서 자고 있나 보다. 말만 한 처녀가 이런 데서 자면 쓰나. 이봐요.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이런 데서 자면 감기 걸려요. 제 목소리가 들릴 만한 거리까지 다가가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노숙자한테서 나는 채취가 아니었다. 좀 더 강렬하고 절망적인 악취. 고쇼는 그 알 수 없는 인물의 정면에 서는 순간 왠지 기이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어떻게 보아도 잘못 만들어진 마네킹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머리와 사진은 완벽하게 붙어있지만 몸통의 중심이 어쩐지 이상하게 푹 꺼져 있다. 아니, 틀렸다. 자세히 살펴보니 몸통은 깨끗하게 절개되어 있었다. 절개된 내부에서 수많은 핏줄과 조직의 잔해들이 아래로 늘어져 있고 갈비뼈와 척추가 드러나 있었다. 절개면에는 문적문적해진 누런 지방이 지금이라도 곧 흘러내릴 것 같았다. 웅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귓가를 스쳐갔다. 소리의 정체는 바로 알 수 있었다. 파리 두 마리가 고쇼 바로 옆을 지나 절개되어 드러난 그곳으로 모여들고 있었다. 고쇼는 다리에 힘이 빠져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순간 땅에 닿은 두 손이 미끈거렸다.
가만히 펴본 손바닥은 새빨간 액체로 뒤범벅이었다. 마네킹이 아니다. 진짜 사람이다. 어쩐 일인지 조그마한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고쇼는 그저 입만 뻐끔거렸다. 그냥 평범한 시신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몸통은 부자연스럽게 움푹 패어있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몸속의 장기란 장기는 어디론가 깡그리 뽑혀져 나가 텅 비어 있었다. 그것은 사람이긴 했으나 지금은 그저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았다. 4. 기바 공원에서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 데이토 TV 보도부의 PD 효도 신이치는 AD로부터 기묘한 편지를 전해받았다. 또 어떤 놈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AD는 코웃음을 쳤지만 효도는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은 봉투가 마음에 걸렸다. 어디나 있는 평범한 사무용 회색 봉투. 장난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꾸밈이 없었다. 봉투에는 어제 오오테마치 빌딩 내 우체국의 소인이 찍혀 있었다. 데이토 TV 보도부 앞이라 쓴 글자는 컴퓨터로 타이핑한 것이었다. 효도는 봉투를 뒤집어보고 아차 싶었다. 그녀의 장기는 가벼웠다. 발신인의 이름 대신에 이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효도의 머릿속에 어제 기바 공원에서 발견된 장기를 몽땅 적출당한 시신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피해자 로쿠고 유미카가 살해당한 후 장기를 모조리 빼앗긴 사실은 범행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알 수 없게끔 각 언론사에 함구령이 내려져 있었다. 단순한 장난투고라면 이 같은 표현은 절대 나올 수 없었다. 그녀의 장기는 가벼웠다. 장기에 대해서는 물론이거니와 그 무게마저 언급했다는 것이 참신했다. 효도는 흥미롭게 봉투 안을 살펴봤다. 나는 시공을 넘어 다시 이 세상에 환생했다. 기바 공원 사건은 내가 한 일이다. 솜씨가 굉장히 훌륭했다. 그녀에게는 비명을 지를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나는 이 일을 즐기고 있다. 잭. 2장 초적. 악취를 맡은 것은 그때였다. 시멘트나 기계기름도 아닌 한 번 맡으면 금세 위 안에 음식을 전부 꺼내 놓을 것만 같은 달고 시큼한 악취. 너무나 강렬한 악취여서 냄새나는 방향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 시야의 구석에 언뜻 이상한 물체가 비쳤다. 순간 보면 안 된다는 경고와 호기심이 서로 싸웠지만 결국 호기심이 이기고 말았다. 에미는 걸음을 늦추고 그 물체에게 서서히 다가갔다. 철근이 튀어나온 바닥 위에 가로 뉘어있는 이상한 붉은 물체. 처음엔 세인트 버나드 같은 대형견의 사체인가 생각했지만 아무래도 수상했다. 사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네킹이라고 하기엔 얼굴 생김새가 너무나 리얼했다. 반면 몸통이 파괴된 상태가 너무나 비현실적이었다. 진짜 사람일 리가 없다. 에미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확신했다. 신체가 깨끗이 절개되어 내장이 모두 없어진 시체가 이런 장소에 있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럼 어째서 이렇게 강렬한 악취가 나는 걸까? 코와 입을 막은 채 얼굴을 가까이 하니 기묘한 것이 눈에 띄었다. 검고 얇은 베일이 사체 내부에서 하늘하늘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아니, 베일이 아니었다. 개미다. 몇백 마리의 개미 무리가 일제히 꿈들대며 내부의 조직을 우지구직 물어뜯고 있었던 것이다. 모조품이 아니다. 에미는 흑 하고 가는 목소리를 짜내면서 그 자리에서 엉덩방아를 찧었다. 잠시 떨다가 엉덩이 바로 아래에 물이 괴어 있음을 알아차렸다. 소변을 지리고 만 것이다. 3장 공황. 2. 이누카이는 새삼 제게 대담함과 용의주도함에 혀를 내둘렀다. 도쿄 경마장. 하루에도 약 5만 명의 입장객 수를 자랑하는 경마장인데 문을 닫은 후에는 사람의 통행이 전혀 없는 거대한 밀실이 된다. 최종 레이스 종료가 오후 4시 15분이고 45분까지 적중된 막권을 현금으로 환급한다. 경마장의 폐문은 5시 전후지만 자전거 보관소는 경마장 밖에 있기 때문에 경비원의 순찰도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뒤편이라면 살인을 저지르기에 더할 나위 없었을 것이다. 수도 도쿄의 한가운데 5만 명을 수용하는 시설 한 구석에 사람이 죽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막권을 진 입장객은 최종 레이스가 끝나면 오래 있지 않아. 자전거 보관소는 방치된 자전거 투성이고 모여있는 사람들도 없어. 뜻밖에도 범행에는 안성맞춤일지 모르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 방심하는 사이에 목이 졸려 목소리도 낼 수 없었다는 것이군요. 고테가와가 이누카이의 말을 보강하자 미쿠리아가 놀란 듯한 얼굴을 돌렸다. 용의자가 누군지 알았다는 말투인데 아닙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이번 피해자는 남성이라 솔직히 혼란스러워. 범인은 틀림없이 여성에게 어떤 콤플렉스를 가진 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원조 잭하고는 확실히 취향이 다르기 때문인가. 이것으로 범인은 더욱더 알 수 없게 됐군. 자네들은 도대체 어떤 선을 기대하고 있는 거야?
확실히 선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지만 피해자는 모두 같은 날 장기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피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식 수술인가? 과연 그렇군. 그러고 보니 이 남성도 봉합근이 있었어. 그렇다면 범인은 역시 의료 관계자라는 가능성이 짙어지는군.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만 사장 망집 7. 결국 료코는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도 확실한 알리바이는 없는 것이다. 료코가 잭이 아니라는 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 그걸로 료코에 대한 혐의를 굳힐 수는 없었다. 료코가 의료와 관계된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신경 쓰였지만 그 이전의 형사로서의 경험이 료코의 범인설을 부정하고 있었다. 원래부터 여성을 불신하는 경향이 엿보이는 고테가와를 보았다. 리트머스 종이처럼 확실하진 않았지만 재미있게도 이 친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 안색으로 판단해 보건대 고테가와도 료코를 진범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주저하는 듯했다. 왜 죽은 아드님의 장기 따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까? 이번엔 고테가와가 질문을 던졌다. 서두르는 듯한 어조로 보건대 지금까지 묻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모양이다. 만났다고 해서 상대가 웃어줄 리도 없고 대화를 몇 마디 나눴다고 해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릴 리도 없잖아요. 장기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이미 수혜자의 일부라고요. 얘가 좀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폐차 엔진을 갈아 끼운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차체도 내부 장치도 무엇이든 전부 다른 것이죠. 그래도 예전부터 사랑하던 에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료코는 이상하다는 듯 고테가와를 보았다. 시로는 차가 아니라 사람이에요? 게다가 엄마가 떨어져 있는 아들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요? 당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요. 알겠습니까? 당신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수혜자들에게 제공된 장기는 그저 몸의 부품일 뿐이라고요. 인격도 감정도 없는 단순한 기관에 지나지 않아요. 시로는 살아 있어요? 고테가와는 매우 침착한 태도를 보이는 료코에게 눈을 부라렸다. 죽었어요. 당신도 그걸 병원에서 확인했을 거잖아. 하지만 유미카 씨나 기리코 씨, 사토루 씨 안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케이스케 군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말이죠. 사고와 기억과 감정을 관장하는 뇌는 이미 죽었어요. 그것이 사람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식에 제공된 것이고요. 그것을 도대체 누가 정한 건가요? 료코의 목소리가 크게 울렸다. 당신은 무슨 근거로 뇌가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 자체가 죽었다고 말하는 거죠? 어떤 단계에서 사람의 죽음을 선고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을 정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에요? 고테가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잠자코 있었다. 그 아이는 아직 살아있다고요? 살아서 게이스케 군과 하나가 되었어요? 오장 은수 4. 내게 개인적인 원한은 없어. 원하는 건 그 심장뿐이야. 칼을 든 오른손이 게이스케의 가슴을 노렸다. 그 심장을 가져가야겠어. 비명을 질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남자가 심장을 움켜쥐고 빼앗아 가려고 한다. 멈춰. 애원해도 남자의 손은 전혀 멈추지 않았다. 공포가 가슴 깊은 곳에서 차오르고 배가 시렸다. 남자는 칼을 든 오른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이제 틀렸다. 게이스케는 반사적으로 눈을 감았다. 그때 움직이지 마. 갑자기 옆에서 큰 그림자가 날아와 칼을 쥔 남자를 덮쳤다.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남자는 땅바닥에 벌렁 자빠졌다.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다른 그림자 하나가 등 뒤를 돌아가 남자의 목덜미를 양팔로 꽉 쥐고 있었다. 더 이상 저항하지 마세요. 자네야, 이누카이 형사군. 게이스케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자 남자를 체포한 두 사람이 형사들이란 것을 간신히 알아챘다. 용케도 제때에 왔군. 자네들의 허점을 교묘하게 노릴 생각이었는데. 저희도 필사적이었습니다. 당신이 게이스케 군에게 전차를 타라고 지시하고 나서 우리는 독단적으로 요요기 우에하라로 향했습니다. 이노카시라 도로를 지나다가 게이스케를 발견한 건 뜻밖의 행운이었죠. 어린 쪽 형사가 남자의 오른손에서 칼을 낚아채 빼앗았다. 가로등 빛 아래에서 그것이 메스임이 드러났다. 뜻밖의 행운인가? 내 입장에선 잠깐 방심한 건데. 당신이 살인마 잭이라니 유감입니다. 선생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